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주말들 보내고 계신지요?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출퇴근 대통령. 층에도 다 입주했어요? 네. 책상도 다 이제 마련하고 잘 좀 부탁합니다.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사실은 한박이는 일부만 해놓고는 콩콩이라는 게 좀 좋아. 대방이 네. 하나 얘기를 합시다. 근데 왜 한 방향으로 자꾸 이러고 있지? 모든 비서가 공간을 확보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조금만 성. 예. 그래,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소통관보다 좀 많이 좁은 것 같아. 식사 하나하나가. 괜찮아요? 좀 작네. 의자는 뭐 일하는데 불편하고. 내가 지금 좀 작네. 노트북 놓고 앉아서. 됐어. 한번 올라가서 어디 여기? 네, 지난 10일이었죠.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른바 용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 대통령 관저가 이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서초동 아파트에서 용산 집무실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초동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애기한테 빠빠해주는 영상도 있고 안녕 안녕 이러면서 막 같이 되게 그런 모습 축하드립니다. 가 세다고 막 산폭 무너졌다고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집터 그 세다는 거 다 없어지고 이제는 땅에 기운이 막 돋아나요. 대통령이 태어나셔서. 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네, 대통령 출퇴근 취임 전부터 사실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심각한 정체는 없었다고 알려졌지만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교통 통제로 불편을 겪었다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두고 지각이다, 칼퇴다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재섭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초반에 출퇴근하는 일 자체가 워낙 또 처음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다소 좀 초반에 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주민들, 그다음에 서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를 하고 있고 네. 특히 예를 들면 4차선 도로의 한쪽 차선만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하면서 시민 불편들을 최소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다소의 약간 혼란들이 있었을 뿐이고 네. 앞으로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많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경호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경호, 예. 근데 하지만 출퇴근로를 조금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안에 좀 신경을 쓰면서 경찰력들을 충분히 배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에 대한 논란도 이제 곧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뭐 출퇴근 시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모든 사안들을 다 보고받고 계시고 때로는 또 용산에서 계속 체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챙기고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 출퇴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은 아주 근시일 내에 다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청와대 삼청동에 청와대에서 이제 관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몇 시에 출근을 하고 퇴근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집에서 나오는 시간, 또 집에 들어오는 시간, 이 퇴근 시간이 다 체크가 되잖아요.
이러면은 좀 뭐 이원종이 뭐 어떻습니까? 좀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겪어야 될 하나의 시행착오일까요? 좀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과 좀 가까운 공간에 있다. 네. 뭐 이런 측면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 한 이유도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대통령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국정농단 네, 사태가 네. 벌어졌을 때 보면 대통령이 거의 관저에 출근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집무실에 출근 안 하고 주로 관저에서 일을 봤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 했을 때 참모들이 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제대로 못해서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지금 청와대 가면 이제 본관이라고 있습니다. 본관은 집무실을 빼서 사실 비서동으로 이제 집무실을 옮겼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기자들하고 공간은 여전히 멀었어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춘추관은 아예 담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쪽 안에서 뭔가 행사가 있을 때만 들어가지 또 이쪽에서 나와야 이제 대통령을 만나든지 하지. 그렇죠. 네. 5년 내내 기자회견 등등 해서 한 게 딱 10번이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은 굉장히 질문에 배고파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쌓여왔던 청와대의 어떤 문제점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을 하겠다. 개혁을 한 방법은 결국은 청와대를 옮기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용산으로 옮겼고 그 용산으로 옮기면서 예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제 과연 이게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할 것인가가 제일 관건이겠죠. 사실은 이제 이 용산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또 참모들과 어떤 이 결합도가 높아진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세종시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 내각과의 거리도 저는 상당히 좁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대통령실 청사 비서관실을 직접 둘러보면서 또 직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도 나왔었는데요. 뭐 비서관실 책상이 한 방향으로 돼 있는 것을 의아해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랬죠. 네. 아직은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 교수님, 뭐 네. 최 교수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할 얘기 없는데 별로 어쨌든 어수선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아직 그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 리모델링이 안 된 상태고 임시로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집무실 같은 경우도 지금 5층, 2층 집무실도 마련이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서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외부 일부는 또 그 정부 청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옮겨와야 되니까 아직은 자리를 좀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책상도 일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리모델링해서 비서진들이 좀 잘 일할 수 있는 정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길어지면 국민들 볼 때는 청와대는 아니죠. 비서실 업무가 제대로 잘 돌아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예. 빠른 시간 안에 좀 리모델링이 다 돼서 비서진들도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직은 뭐 일부는 또 계속 공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자, 윤 대통령은 어제 그 대통령실에 새로 마련이 된 그 출입 기자실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취재진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전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어떤 현안이 생기면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소통을 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뭐 좀 자주 올게요.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대통령님 아침에 자연스러운 질문 다 보이는 거죠? 죽을 때 계속 질문 드려도 되는 거죠? 저 메인 클래스룸 저 공사 다 끝나면은 시루떡이라도 좀 한번 먹읍시다. 음식이 아니니까. 예전에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약속은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같이 한번 먹읍시다. 주방이 아직 안 됐다. 식당에 되면 한번 양 좀 많이 끓일게요. 네, 지금 때마침 지금 방송 우리 시간이 딱 점심 시간인데 저도 김치찌개가 생각이 납니다. 예. 어쨌든 김재섭 위원장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제 취임 초죠. 정말 근초인데 네. 뭐 여러 가지로 좀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나왔습니다만 좀 어떠세요? 좀 기대가 될까요? 저는 앞서서 좀 아직까지는 혼란이 좀 덜 정리된 느낌은 좀 들지만은 네. 가장 제가 의미 있게 봤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첫 출근을 하는 동시에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그 장면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청와대에서 용산까지 이전을 하겠다. 이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집무실로 이전을 한 데 가장 큰 목표는 결국 소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자들과 얼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느냐 이게 핵심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산 집무실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층이 기자들이 배치를 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좋든 싫든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자료화면에서 봤듯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상태인 것이죠. 네. 사실 소통이 과연 가능하느냐, 청와대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용산 집무실을 간다고 더 나아지느냐라고 많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결국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를 기자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밀어버린 거거든요, 스스로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 받을 수밖에 없고 출근 과정 속에서 별도의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상 지금 네. 기자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의미에서라도 저 아까 첫 장면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들과 소통하는 장면 그리고 첫 질문에 아침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또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대통령 출근길 배웅에 나선 김 여사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네, 또 온라인에서는 취임식 만찬에서 윤 대통령의 음주를 김건희 여사가 눈빛으로 말리는 듯한 영상이 그렇습니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실제 애주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시절에는 굉장히 애주가였습니다. 네. 뭐 좋게 말해 애주가지만 술을 많이 이제 드시고 예. 사실 네. 그걸로 많이 스트레스도 풀고 또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 업무라는 게 이게 선거운동 전 과정도 그렇지만 굉장히 참 그 스트레스도 많고 또 이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 아마 윤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이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굉장히 경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즐기던 술도 그렇게 많이 못 드시고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면 네. 이게 사실은 거의 24시간 업무거든요. 계속 왜냐하면 긴장도 해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네.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그 뭐 미사일 발사나 뭐 등등 그러니까 중요한 사태가 있으면 참모들이 가서 관제 가서 깨웁니다. 직접. 네. 그래서 그걸 결정을 받아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그런 경무에 이제 시달릴 것이고요. 또 매일같이 오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이제 약속들이 있고 또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만찬이라든지 각종 또 행사, 그다음에 외교 행사가 꽤 많습니다. 아마 이제 외국에 이제 순방도 가야 되고요.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 건강 문제가 가장 아마 이 김건희 여사한테는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이 건강을 잘 챙겨야 이제 일을 잘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술을 줄여야 된다. 네. 아마 이런 이제 조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술을 좀 입에 대는 거를 아마 좀 옆에서 이제 제어를 하고 네. 그 아마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도 본인도 이 이제 그 일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술도 좀 줄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줄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예. 이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또 풀지 사실 이 문제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꼭 휴가를 갑니다. 휴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그쵸. 이제 예. 별장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가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시면 그거 왜 있어? 옛날에 청남대 그다음에 뭐 이런 몇 군데 있다가 다 없애버렸고. 지금 저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도 그것도 마찬가지. 일반인들 개방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휴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지 이게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트레스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조건도 저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맞아서 좀
새로워진 풍경들 저희가 네.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윤라인 인사.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 처음이라고 하죠. 그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를 지냈던 이노공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법무부 차관에 임명이 된 이노공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4차장 검사로 기용을 했고 당시 3차장 검사는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 때 카풀의 인연도 있다고 하고 우리 최 교수께서 보시기에 이노공 법무차관 임명은 글쎄 뭐 민주당에서는 당장 굉장히 뭐 윤라인으로 다 법무부를 다 인사한 거 아니냐 당장 이렇게 공격하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를 전부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장 출신이시죠. 지금 이제 법무차관도 이노공 이분도 이제 검사 출신이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건 측근 인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법무 행정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판사나 변호사 출신들이나 민간에서 변호사 하시다 들어오신 분들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너무 검사들만 계시면 검찰 위주의 그런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좀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법제처장도 지금 그 본인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처가 관련된 그 식구들 그분들의 변호를 맡았던 분을 또 임명을 했어요. 그게 물론 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아마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측근들을 너무 많이 기용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능한 한 자기가 가까운 분이나 같이 일했던 분들이 주요 요직에 너무 많이 가면 뭐 한두 명 가는 거야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검찰 내부의 주요 인사들이 전부 법무부 내부의 주요 인사들이 검찰 출신들이고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진다고 하면 그 자체는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좋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당장 민주당에서는 문고리 3인방을 언급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검찰 내 최고 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태세고 대한민국 권력기관 모두를 윤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장악하는 즉 검찰공화국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7상시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문고리 3인방이 떠오릅니다. 네,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 이어서 법무부, 법제처까지 검찰이 장악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 반대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관 임명 수순을 밟게 되는 건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현정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송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재송부를 요청해서 이제 그 일정 시간 내에 안 오면 바로 그때부터는 임명할 수 대통령이 있죠?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조금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변수가 변수입니까? 뭐냐면 예.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임명 동의안 표결, 네. 요거와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를 그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 정호영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뭐 아마 당에서 일단 사퇴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던 모양인데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한덕수 후보자 그 전에 임명을 하게 될 경우는 만약 이제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경우는 아마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변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 지금 뭐 측근 인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로 예를 들어서 청와대와 그다음에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내각 상당히 구성하는 게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측근 인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측근이란 이유로 기용하는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떤 권력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귀를 막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판사 출신들이 다 이 법무부를 장악을 했죠. 네. 아시겠지만 추미애, 박범계,
판사 출신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이용구 차관 다 판사 출신들이거든요. 왜냐? 네. 워낙 검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 검사들 일체 기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역대로 보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해왔습니다. 법무부라는 게 이제 행정집행부서니까 네. 아무래도 사법부와는 좀 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의 인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의 정상적인 저는 차원이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지금 이완규 지금 이 법제처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완규 이제 이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형사법 분야에 우리나라의 거의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도 그렇습니까? 사실은 네. 이 할 정도로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또 예. 이노공 지금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도 중앙지검 처음으로 여성으로 4차장 검사를 했습니다. 4차장 검사. 네, 근데 맞아요. 추미애 당시 장관이 검사장 승진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안 시켜줘서 그다음에 이제 서울 고검 검사로 감을 해서 좌천돼서 바로 옷을 벗었거든요. 어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제 다시 차관으로 이제 기용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이 대통령의 어떤 인사를 두고서 뭐 측근이 예를 들어서 낙이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겠지만 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정치할 때 본인이 있던 좀 보좌관 이런 사람들 다 청와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인맥이라고 하고는 검찰밖에 없거든요. 근데 검찰 인사들을 좀 갈 것 같다고 해서 이걸 너무 과도하게 측근 인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군요. 자,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장관 임명의 한번 지금 상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픽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어제까지 18개 부처 가운데 14개 부처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심상치 않은 장관 후보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아빠 찬스 논란 등을 빚은 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 그래픽에 지금 빨간색 그 칸에 있는 것처럼 낙마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우리 최 교수 보시기에는 정호영 후보자는 정말 저대로 좀 낙마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곧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거다 이렇게 봅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강행 가능성도 네. 저는 있다. 아직 남아 있다고 아, 봅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정말 그 사퇴를 시키려고 했으면 미리 정리했겠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된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계속 저렇게 보류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재송부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건 어느 정도 임명 강행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요. 물론 당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좀 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완전히 낙마를 시키겠다고 결정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행을 할 의지도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서 강행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파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낙마를 완전히 하겠다라고 결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지켜봐야 된다. 네. 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고려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김재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네.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총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왔었거든요. 특히 공약 후퇴에 대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대통령께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과 공약 실행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만나셨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전해져 있고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준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어떤 장관 후보자의 인준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대로 좀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몫인 것이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시키는 카드를 가지고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결정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인사청문회 취지 자체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것이다. 온전히 정치적 목적으로서 어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대한 카드를 가지고 나머지 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인준을 저울질하는 것이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철저히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거치 결단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자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최 교수님 생각과는 다르게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강행하지 않을 것이다. 임명 강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네. 아마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시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만간 며칠 안에 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 내각도 내각이지만 이번 주 내내 좀 시끄러웠던 것은 대통령실 비서관 논란이었습니다. 특히 그 위안부 비하 논란 등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 결국 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된 좀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실까요? 예민한 질문이지만 김성회 비서관님 여쭤보면 안 될까요? 내가 언론에 나오는 거는 다 챙겨보고 있으니까. 대통령님 비서관 인사 궁금증들이 다 있는데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오늘은 인사 문제든 정책 문제든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제가 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주중에 내내 좀 시끄러웠던 김성회 비서관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 뭐 그래픽에 있는 것처럼 저런 발언들이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됐었죠. 어떻습니까? 최진봉 교수께서 보시기에 김성회 비서관의 사퇴는 뭐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시기적으로 적절했죠.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이제 문제라고 보는 것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검증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김성회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요. 이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 혐오 발언들이나 논란들은 이미 인터넷상에 다 있는 내용이고 그거는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왜 걸러내지 못하고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 말을 옮기는 것도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런 정말 부적절하고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을 그것도 다문화 비서관에 세운다? 왜냐하면 지금 저분이 이렇게 혐오 발언을 했던 대상들을 보면 다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고 소수계층들이에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혐오 발언을 한 사람을 어떻게 비서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 저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서 임명까지 이루어진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더 큰 문제이고 그러니까 인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증 논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데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검찰 재직 시절 성비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식 징계가 아니었다 이런 해명을 했었는데 이런 비위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측근을 기용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내내 가장 어떤 대표적인 이제 시달린 게 뭐냐면 내로남불이라는 거거든요. 내로남불. 본인들은 뭐 춘풍추상 그렇게 이제 청와대 그렇게 이제 비서실에 그렇게 액자를 걸어 놔놓고 결국 자기 편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했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비판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윤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동안 공정과 정의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서 이제 들어선 윤 대통령인데 문제는 본인 비서실에서의 어떤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엄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96년도에 이제 있고 2012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러네요, 보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이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 그 인사 조치가 정식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관점에서 저런 행위가 있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인사의 엄격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추문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 지금 비판이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뭐 정식 징계를 받은 게 아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있었냐 없었냐 여부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행위가 있었고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의 시점에서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한 당시의 어떤 형식에 이루어졌는지 또 징계가 어떤 건지는 정확히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됐고 당시에도 이게 지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시점에서 인사를 할 때 저런 부분은 충분히 걸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통령과 측근이고 친하다 하더라도 저런 하나의 이게 있으면 예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그 책자에 썼던 그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이 언급 때문에 근데 뭐 여성단체 많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대통령이 쓰다가 그리고 이제 잠시 또 밖에 나오다가 또 다시 이제 썼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상기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이런 인사 문제 물론 인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생기면 빨리 이게 점검을 해서 정말 문제가 된다 싶으면 저는 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그 문화부 차관도 조금 약간 뭐 이 성 관련된 문제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입니다. 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체육회 회식 자리에서 조 사무총장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직원 2명이 이제 공식 문제를 제기한 상태고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해라 이렇게 좀 문화부가 지시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조용만 이 당사자는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직원도 사과를 수용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 뭐 네. 문체부 차관 2차관도 지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뭐 인사 검증에 좀 구멍이 났다라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떨까요? 예. 사실 이제 우리 정치권에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다소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우리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공직자의 품행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보는 눈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은 위법이랄지 탈법이랄지 탈세랄지 징계랄지 뭔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처벌 내지는 어떤 징계 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좀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성품이나 품행 같은 것들이 어땠는지까지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엄격하게 바라보고 네.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과 우리 국민들 간의 눈높이가 다소 괴리가 있는 것이고 그 괴리가 점점점 좁혀져가는 과정 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정치권 전반에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하물며 SNS에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까지도 좀 검증을 해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작업들이 좀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인사 검증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또 성비위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당내 젠더 폭력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감히 용서를 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내리시는 질타와 비판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지방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또 이 성비위 사건이 터지면서 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번 그래픽을 보시죠. 민주당의 3선 중진 의원 박완주 의원입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정책위 의장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올해 4월에 이제 젠더 폭력 상담 신고센터에 성비위를 저질렀다 이런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됐고 25일에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벌였고 29일에 이제 의원 면직, 뭐 직권 면직을 그 피해자에 대한 의원 면직 또 직권 면직을 이 박완주 의원실 쪽에서 시도했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문제가 불거졌는데 결국 12일이면 그제군요. 그제 결국 제명이 됐습니다. 최 교수님, 이 민주당 내에서는 또 터졌다 뭐 이런 아주 참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죠, 사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할 말이 없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석고대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박완주 의원 저분도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분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생각을 하면 너무 답답하고 황당하기도 하고요. 예. 민주당 의원들, 물론 뭐 민주당 의원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대체 이 성비위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도가 떨어지면 저런 행동을 할까? 저것이 불러올 여러 가지 파장이나
아니면 국민적 비난이 얼마나 클지를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 책임 있는 위치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발본성원해서 모든 문제 들춰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석고대죄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가해자가 된 박완주 의원, 과거에는 또 거침없이 이런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얘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먼저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있는 사실 그대로 냉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원칙 또한 이번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시절 우리는 누군가의 성폭력, 성비위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된 우리는 피해자를 향한 제대로 된 사과도 부족했고 2차 가해를 막는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스러움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저렇게 목소리를 이제 높였던 민주당의 삼선 중진 박완주 의원이 정작 본인이 지금 이제 성비위 사건에 휘말린 것이죠. 근데 이현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박완주 의원 하면 진짜 민주당에서 꽤 중진 의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뭐 일단 86 출신, 우리가 86이라 하면 이제 저 1980년도에 대학을 다녔고 학생운동권 출신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지금 삼선 의원이고요. 그동안은 주로 자치단체장들의 이제 성비가 있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진 의원의 성비가 처음으로 이제 드러난 것인데요. 저는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도대체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 이중성의 국민들이 아마 치를 떠는 것 같습니다. 즉 정치인들이 저렇게 앞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자기가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그런 이중성을 이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지난해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본인이 지금 지난 4월 달에 이 피해자를 의원 면직시키기 위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그걸 국회에다 제출을 했고 네. 국회가 그거를 본인한테 피해자한테 통보를 하니까 피해자가 내가 사표를 쓴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무효가 되니까 다시 직권 면직을 시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도 문제인과 동시에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한 게 뭐겠습니까? 본인이 결국 이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의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 보상을 하고 그분에 대한 본인의 처벌을 받는 것인데 문제는 이걸 끝까지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당에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그 그래프를 봤지만 당에서 이미 접수된 게 4월 22일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12일 날 결정이 됐잖아요. 네. 왜 이렇게 늦게 됐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미 이게 지난해 12월 달에 이제 벌어졌었는데 물론 피해자가 당시에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이걸 이제 공론화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알고 과연 이걸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었던가. 제가 듣기에는 이게 지금 그날 그 당시에 제명한 회의 같은 경우도 이 비대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갔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이 징계를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 관철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당내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뭔가 동료식으로 덮어주려고 하는 게 있지 않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에는요. 여성운동, 이런 운동 하신 여성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가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문제가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민주당 내에 있는데 또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정말 철저한 사과하기 이전에 물타기로서 사실 여당을 비난함으로써 또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완주 의원과 관련된 또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KBS 보도에 따르면 박완주 의원 쪽에서 이 피해자 쪽에 사건 무마를 전제로 억대 보상을 해주고 일자리 알선까지 그러니까 통합 이렇게 합의를 타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비대위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나요? 박완주 의원이 주변인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합의 빌미로 보상을 요구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돈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네요, 김재섭 위원장.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사실 앞서서 잘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여성운동 하셨던 분들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박원주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했지만은 정말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바로 국회 특별위원회 윤리 열어가지고 바로 징계 절차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그 특별의결 정족수가 있어서 네. 당연히 뭐 한 3분의 2 정도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결국 국회의원 제명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민주당 한 172석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박원주 의원에 대한 제명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정족수로는 박원주 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금전 시도까지 했고 가짜 사직서까지 대리로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제명 조치가 사실 국민들께 어떻게 다가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명만 돼서 무소속 의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윤미향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들이 버젓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많은 비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만약에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민주당도 여기서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제명까지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사실은 민주당도 반성하는 어떤 뉘앙스를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박원주 의원의 제명이 발표되던 날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더 큰 성적 비위 문제에도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성비위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길래 이렇게 보좌진 협의회가 이런 성명을 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밝혀진 건 없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멀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문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본인의 보좌진이었던 분과 연관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 가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진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 김문희 의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본인이 또 2차 가해를 했다라고 지금 피해자 입장에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어떤 내용인지 밝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좌진 협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다 들춰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모든 얘기가 나온 얘기들을 다 가지고 조사하고 그 문제가 뭔지를 밝힌 다음에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이 인식이 잘못됐으면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건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올지를 알면서도 공직에 있는 사람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보좌진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안들에 다 조사하고 조사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처벌하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좌진들이 아마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이 당내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쉽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보좌진은 누구겠습니까? 이게 의원들을 이제 보좌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야말로 사실은 거의 뭐 파리 목숨이다 할 정도로 뭐 국회의원이 그냥 바로 해고시켜버리면 해고시켜버리는 거고 이런 이제 이 상황이 있는데 이 최강욱 의원은 아시겠지만 지난번 이제 그 자기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상대로 해서 줌 회의를 할 때 당시 김남국 의원에게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거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까 사과를 했는데 나중에 또 그 사과가 그 인정하는 거 아니다라고 또 본인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 보좌진들이 제기하는 게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최강욱 의원이 여성 의원들이나 여성 보좌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 문제에 대한 품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분들이 안 들은 걸 들었다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들은 걸 들었다고 그러는데 또 최강욱 의원은 뭐 음해한 날조하는 것이다. 그러네요. 아니 민주당 보좌진 의원들이 뭐하러 그걸 날조를 하겠습니까? 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국민의힘에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자기 당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좀 반성부터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전에 첫 번째 했던 그런 것도 본인은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본인은 그 문제에 대해 그냥 사과를 해서 사과한 거지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를 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문제를 회피해버리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비위 사건이 터지자 국민들께서 됐다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과하겠습니다. 이랬던 민주당 하루 만에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도 공직자 비위 척결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수술을 개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이 사안이고 그 사안은 그 사안이고 서로를 연동하는 순간에 이게 물타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쟤네들도 그래요. 저는 이건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문제죠. 네. 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이든 민주당 이런저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여러 요인이 있었을 텐데 조사 기간을 봤을 때 박완주 의원의 의혹도 일부 여론에 포함된 결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예.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이게 반복되는 게 문제거든요. 네. 뭐 이게 예전에도 있었고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번지고 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자기의 힘으로 이걸 다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행동과 생각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저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정말 그 국회의원들 중에 저런 행동을 하신 분들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요. 이게 이제 다 그분들 때문에 결국 민주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진보 진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도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이 전부 다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결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처벌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박지원 위원장의 저런 태도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어떤 태도일까요? 왜냐? 박지원 위원장이 왜 민주당에 영입돼서 나이가 지금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까? 자, 저분이 이제 조주빈 사건, 우리가 소위 N번방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추적해서 이제 보도했다는 이유로 뭐 유명세를 타서 지금 민주당이 얼굴로 지금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장. 예. 자, 근데 얼굴로 내세웠으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당내에 저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뭐 수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뭘 했습니까? 단지 지금 박완주 의원을 당에 출당시킨 것 이외에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죠?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김재섭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과연 그럼 이분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내 이 문제에 대해 지금 과연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일에 좀 집중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바로 상대방 문제, 물론 이건 이거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이 뭐 이준석 대표 문제를 덮는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치 쟁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 정치 쟁점화 시켜버리면서 이 논쟁 자체가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지금 처음 정치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지금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할 게 아니라 정말 당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걸까요? 제대로 잘 하고 있죠. 이현정 의원의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뭐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한 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얘기나 아까 우리가 얘기한 윤재순 비서관이나 조영만 차관 같은 것도 같은 경우예요. 같이 해결해야죠. 그러면 민주당만 잘못했습니까? 물론 민주당은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 물론 이준석 대표도 상황은 모릅니다.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윤리위가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그거 결정하겠다고 미루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선거에 영향 안 미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타기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습니까? 진중권 씨도 저는 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본인도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하면 민주당이 예전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같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마치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물타기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잘못한 거 많습니다. 반성해야죠. 저는 민주당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얘기 안 하고 넘어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에서 같이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까지 그냥 하고 가겠습니다. 한 말씀씩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 자,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주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D18 난타전.
네, 그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그 유력 주자인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서로의 공약과 자질을 깎아내리면서 공방을 벌였죠. 이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냈던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롭게 합류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토론회 영상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전히 대장동은 김동연 후보님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저는 의혹이 있다면 네. 또 검찰과 경찰 수사 또 특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님은 저희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대장동은 가장 커다란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규정을 하셨죠. 그렇지만 민주당 후보가 돼서는 한 언론사에 나와서 대장동은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데 공표라는 팻말을 드셨습니다. 어떤 게 진짜 김동연입니까? 둘 다 저고요. 대선 후보 때에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얘기했던 것이고 좀 팩트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방송에 나가서 했던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고요. 공익 환수였습니다. 이 두 분이 표방하고 있는 공약들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고 30년 전부터 만들었던 공약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이 김은혜 후보나 김동연 후보의 공약들을 보면 제목만 가리면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차이가 없다. 김남매다. 네. 강용석 후보 삭발을 하고 나타났죠. 그리고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를 싸잡아서 저격을 했습니다. 김재수 위원장님,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네. 뭐 인상은 강하게 남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 강용석 후보의 말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뜯어보면 굉장히 다른 공약들이 많이 있고요. 어떤 전체적인 정치적 지향점 같은 것들이 당연히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저거는 사실 강용석 후보의 자기 어떤 입지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포지셔닝을 위해서 다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는 작업 중에 그냥 나온 정치적 수사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는 그 강용석 후보가 나오면서 여러 그 강용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후원이라든지 지지라든지 하는 거로서 이제 꽤 높은 지지율들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그 강용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저는 이제 여론조사가 좀 과대 지표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개 이제 팬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에서 다소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선 국면 속에서 심상정 후보보다 늘 높은 지지율을 높여왔었지만 결국 표를 개봉해보니까 어땠습니까? 결국 심상정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실 어떤 팬덤을 기반으로 한 정치는 다소 여론조사상에서는 조금 더 많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의 지지율보다는 저는 결국에는 낮은 지지율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포괄 정당으로서 어떤 집권 정당으로서 계속 중도지향적인 그리고 또 많은 유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민주당이랑 겹칠 수가 있겠지만은 애초에 다른 후보고 다른 정책이고 다른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용석 후보가 자신의 입지를 그냥 다져가는 어떤 정치적 언행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토론회에서 그 강용석 후보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를 향해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확인해 보실까요? 후보님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94년인가 95년도에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택시기사를 두드려 패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 있죠? 두드려 팬 적은 없고요. 네. 30년 전에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살짝 피셨나요?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하여간 범행은 인정이 되는 건데. 그 억울한 이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기사는 제게 요금을 2번 요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기소유예를 받으셨냐고요? 심한 처벌을 받았고요. 기소유예를 받으셨냐고요? 형평에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가 됐죠. 기소유예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범죄는 인정이 되는 거고 다만 유예를 해준 거죠. 봐준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고요. 네, 또 나온 네. 최근 경기지사 여론조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초접전 양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보수 진영의 강용석 후보 지지율 그냥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사회연구소에 따르면요, 5.1%를 기록했고요. 데일리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10.1%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0% 이상 두 자릿수가 나온 건데요. 이렇게 되면 김은혜
김은혜 후보의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은정 의원님, 네. 단일화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일까요? 꼭 대선 투표, 대선 여론조사 결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네. 후보가 받았던 합치면 누군가가 막 이길 것 같고 이기는 막 이런 그런 거죠. 상황이고. 예. 어떻게 지금 이제 경기도 선거가 아주 이제 대선의 어떤 판박이처럼 좀 저는 진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강용석 후보의 득표력이나 지금 토론회 보시면 그 나름대로 준비를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연 후보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뭐 예전에 택시기사.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네. 사실 예. 등등을 어쨌거나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된 것 같아요. 이 선거에 있어서. 그리고 아마 이제 완주할지는 뭐 아직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강용석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아직 선거 이제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또 같은 이제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해야 되는 그런 또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강용석 후보와 합칠 경우에 자칫하면 중도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또 문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사실 이게 이제 강용석 후보를 당에 입당시켜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제 일이거든요. 뭐 그런 셈이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사실 그때 입당을 해서 당내 경선을 해서 끝내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 이제 강용석 후보를 입당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문제고 이게 지금 승리에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한다면 뭐 결국은 또 단일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예, 경기지사 선거전을 좀 살펴봤다면 이번에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6월 1일에 같이 치러지게 되는데 인천 계양을이 지금 흥미로운 선거구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이 출마했기 때문인데 그 관련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뭐 이제 워낙 이제 거물급이 인천 계양을에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양을에서 이재명 고문이 저렇게 선거 운동을 하다가 어느 장면일까요? 뭐 아이를 네, 방금 나온 이런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군요. 뭔가 이게 아이를 초등학생 아이라고 하는데 약간 밀치는 듯한 모습이 좀 포착이 돼서 약간 좀 논란을 빚기도 했고 이재명 고문 측에서는 저건 밀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좀 항의도 좀 일부 있는 모양입니다. 그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쪽으로 가세요. 됐어,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니 막지 마세요. 하고 싶은 여기 왜 왔어요? 나 자유잖아요. 하시는 말씀하세요. 아니 재앙이 오고냐고. 여기 왜 왔어? 분당에 가. 분당에 가서 싸워. 네,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최 교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고문이 어때요?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이러지 자초한 일일까요? 아니면 지역에서 좀 약간 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겠죠. 이제 반대하는 분도 있는 모습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또 계양에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대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기서 화를 내거나 이랬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항의하시는 분의 말을 듣고 계속 저렇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어려움이랄까 이런 부분도 뛰어넘어서 당선이 돼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여론으로 받아들이고 그 여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열심히 뛰어서 당선이 되는 것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재명 고문을 겨냥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을 법 개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고문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 눈에는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범죄 특권입니다.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번 일요일 날 오전에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당의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 아무리 압박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되는 물총 두렵습니까? 자꾸 빈총으로 사람을 위협해 놓고는 잘못한 게 없으면 아무런 걱정을 할 일이 없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보면은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선이라는 시각이 나오면서 좀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붙어 있고 또 대선 국면에서 유력 주자분들이 지금 재보궐선거에 대거 등장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도 분당갑에 출마를 하면서 마치 대선의 2차전처럼 치러지는 명예 중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더 뭔가 뜨거워지는 양상들. 심지어 경기도지사에서도 김동연 후보가 나오면서 뭔가 정말 대선의 축소판을 보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선거보다는 좀 득표율이 좀 낮거든요. 투표율이 네. 좀 낮게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야말로 뭔가 한 표가 더 아쉬운 선거고 지지층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서 투표라는 것이 중요한 선거다 보니까 이런 유력 주자들이 나와가지고 투표도 좀 독려하고 어떤 선거 분위기도 좀 이렇게 업시키는 그런 경향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이 개항 을에 좀 선거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올랐다면 서울시장 선거전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가 어제 그 후보 등록을 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통방송 TBS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TBS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운전을 하시면서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앱을 켜고 운전을 시작하죠. 교통방송의 기능이 거의 뭐 사라졌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기는 아깝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평생교육 그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이 인터넷과 방송이 융합이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런 구상하에 기능의 전환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는 이현정 의원님이 네. TBS 뭐 김어준 씨 방송으로 뭐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렇죠. 교육 방송식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일단 오세훈 시장의 이제 TBS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전략을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교통방송은 이제 서울시에서 원래 만드는 방송인데요. 이건 상업 방송이 아닙니다. 이게 한 서울시 예산 한 400억 정도 1년에 이제 투입되는 방송인데 이게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걸 독립을 시켜버렸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구조가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냥 오세훈 시장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사실은 교통방송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 방송이라든지 다른 뭐 사형 방송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치적 주장이나 어떤 특정한 편향성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특정한 어떤 목소리만 낸다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얼마나 동의를 하실까요? 왜냐하면 똑같은 세금을 냈는데 왜 내 세금 가지고 그런 소리만 들어야 되느냐라는 데서는 문제제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KBS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방송이라는 방송의 설립 목적, 즉 교통정보를 알려준다는 게 이미 시대적인 좀 상황이 아니다. 요즘 왜냐하면 대부분 다 앱 같은 걸로 다 처리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통방송이 너무 정치 일방적 편향방송이 되어버렸다. 거기에 많은 국민의 지금 서울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그런 방향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지금 상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의회 구조가 바뀌고 다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걸 이제 교육방송 형태로 전환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아마 저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원할 거라고 봅니다. 교통방송의 편향성은 이거는 저는 뭐 일반 방송이면 뭐 일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내 세금으로 낸 방송이 왜 이렇게 편향적으로 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민주당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노골적인 방송 자강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TBS의 채널 기능 전환 가능할까요? 그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일단 네. 이제 일반 방송이든 아니면 뭐냐면 TBS든 시민의 돈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이든 다 방송법에 보면 모든 방송은 중립성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지켜서 방송법 1조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제 독립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미디어 재단으로 독립이 돼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TBS의 역할을 바꾸려면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허가 받을 때 이게 교통과 뭐 시사 정보인가요?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교육을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단계가 몇 차례 필요합니다. 일단 단계가 시에서 필요하다. 통과가 네.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통위에서 그 부분을 인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교육 방송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견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교육 방송으로 가는 것을 과연 시민들이 다 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올바른 우리말을 배워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브로 우리말 코너인데요. 또 오늘은 또 어떤 우리말을 소개해 줄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 모처럼 한강에 나들이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피크닉 패키지를 대여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빌려봤는데요. 사장님께서 외건에 다양한 물품들을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렌탈샵, 피크닉 패키지, 그리고 외건은 모두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렌탈샵은 대여점, 피크닉은 소풍, 패키지는 꾸러미, 외건은 접이식 수레로 바꿔 부를 수 있어요. 여기가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존이라고 해요. 와, 너무 사진 예뻐요. 찍어볼까요? 네. 촬영 구역 또는 사진 찍는 곳으로 바꿔 부르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영어 표현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말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나브로 우리말 시간입니다. 날씨가 좋아지면서 한강이나 공원 등으로 소풍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의 열쇠말, 소풍입니다. 한강으로 소풍을 가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수레에 소풍 꾸러미를 담아 이동해서 휴식을 취하는데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음식이죠. 특히 푸드트럭에서 파는 음식은 별미인데요. 푸드트럭, 작은 트럭을 주방처럼 개조해서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이 푸드트럭은 먹거리 트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트럭도 외래어지만 이미 일상생활에서 사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푸드 대신 먹거리로 바꿔서 의미를 잘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거리에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죠. 매력적인 목소리로 또 공연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데요. 한강뿐만 아니라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스킹은 길거리에서 공연하다라는 의미의 버스크에서 유래했는데요. 어려운 외래어보다는 쉽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거리 공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플로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프로카업과 영어 단어 조깅의 합성어입니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기를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그냥 달리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가 많고 환경보호도 한다는 점에서 요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9년 국립국어원에서는 대체할 단어로 쓰담 달리기를 선정했습니다. 운동하며 환경도 지키고 거기에 우리말까지 사용한다면 더 좋겠죠? 지금까지 시나브로 우리말이었습니다. 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위중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17만 명 이상에게 이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21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북한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건국 이래 대동란을 맞이했다면서 북한이 위기 상황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북한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